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때 전 세계 철도를 주름잡던 미국이 이제는 한국의 철도 기술 앞에 줄을 서게 된 것입니다.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만든 철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던 저는 그날 이후 모든 생각이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토록 완벽한 시스템을 만든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기술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철도 운영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데이비드 맥컬린입니다. 52년째 살아오면서 미국 철도만큼 자랑스러운 것은 없다고 믿어왔죠. 할아버지도 철도원이셨고 아버지도 평생을 기관차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 역시 자연스럽게 철도 엔지니어가 되었고요. 어릴 적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150년 전 우리 조상들이 대륙을 가로지르는 철로를 놓았을 때 전 세계가 경탄했다는 거예요. 로키 산맥을 뚫고 사막을 횡단하며 태평양과 대서양을 철로로 이었죠. 그때부터 미국은 철도 강국이었고 우리는 그 유산을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후손들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로스앤젤레스 근교의 철도 운영센터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물 열차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길게 늘어선 컨테이너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거든요. 미국의 힘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면 늘 비슷한 대화가 오갔어요. 유럽이나 일본의 고속철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코웃음을 쳤죠. 그래봤자 조그만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야. 미국처럼 광활한 대륙에서는 불가능해.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4,500km를 고속철도로 연결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욱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고속철도를 깔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품질이나 제대로 될까? 하며 비웃었고 일본의 신칸센도 섬나라니까 가능한 거지하고 치부했죠. 한국? 솔직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반도 국가에서 뭘 할 수 있겠나 싶었어요. 제 사무실 벽에는 미국 철도 지도가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촘촘하게 연결된 선로들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죠. 물론 대부분이 화물 운송용이고 여객 열차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만한 규모의 철도망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국이 아무리 철도를 깔아도 우리의 역사와 경험을 따라올 수는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가끔 암트랙을 타고 여행을 가곤 했어요. 느린 속도와 잦은 지연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여유로움을 즐겼습니다. 아내는 가끔 불평했지만요. 여보, 유럽 여행 갔을 때 탔던 떼제베는 정말 빨랐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느려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같은 대답을 했죠. 미국은 넓잖아. 속도보다는 안전이 중요해.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철도 대부분이 100년도 넘은 노후 시설이라는 거예요. 곡선 구간이 많아 속도를 낼 수 없었고 단선 구간이 많아 교행을 위해 자주 멈춰야 했죠. 하지만 그런 문제들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새로운 철로를 깔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봄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했을 때였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를 잇는 고속철도 계획은 이미 10년째 지지부진한 상태였죠.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완공 시기는 자꾸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프로젝트 책임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때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손을 들었죠. 한국의 KTCS2를 벤치마킹하는 건 어떨까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한국? 그 작은 나라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준다는 거지. 옆에 앉은 동료도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농담하는 거겠지. 한국이 뭘 안다고. 하지만 그 젊은 엔지니어는 진지했습니다. 한국은 산악지형이 70%인데도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철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차 제어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나라가 작으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겨우 400km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 10배가 넘는 거리를 연결해야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 같은 특수한 케이스를 우리가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프랑스나 독일 기술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젊은 엔지니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극복했어요. 기존 철로와의 호환성, 도심 통과 구간, 환경 문제까지요. 게다가 건설 비용도 우리보다 훨씬 적게 들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있나요? 젊은 엔지니어가 노트북을 열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고속철도 건설 비용이 우리 예상 비용의 3분의 1 수준이었거든요. 정시 운행률은 98%가 넘었고 사고율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래도 미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훨씬 복잡한 지형과 긴 거리를 다뤄야 해요. 한국 기술이 여기서도 통할까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지만 그날 이후로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평소처럼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마침 뉴스에서 미국 철도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었어요. 동부 해안의 아셀라 익스프레스조차 평균 속도가 시속 100km를 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죠. 유럽이나 아시아와 비교하면 거북이 수준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끄고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정말 뒤처지고 있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국은 특별해. 우리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왔어.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기술을 빌려올 필요는 없어.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한국의 KTX, 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걸까?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자존심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했어요. 미국인으로서 철도 전문가로서 한국을 배운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나 봅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프로젝트 책임자가 저를 불렀어요. 데이비드, 한국 출장을 가야겠네. 자네가 가장 경험이 많으니까 직접 가서 확인하고 와주게. 저는 당황했죠. 저요? 굳이 제가 가야 합니까? 책임자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프로젝트가 10년째 제자리야. 이제는 자존심 따질 때가 아니네. 한국이든 어디든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마지못해 출장 준비를 시작했지만 속으로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에서 13시간을 날아가는 동안 계속 불편한 마음이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이 말을 걸어왔지만 짧게 대답하고 말았죠. 미국에서 뭐 하세요? 철도 엔지니어입니다. 아, 그럼 KTX 타러 가시는 거예요? 정말 편하고 빨라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도 별다른 감흥은 없었어요. 창밖 풍경은 그저 평범한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김준호가 저를 맞아줬어요. 환영합니다, 맥컬린 씨.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한 영어에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바로 KTX를 타보시겠어요?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다음 날로 미뤘어요. 솔직히 별 기대가 없었거든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좁은 도로와 빽빽한 건물들 사이에서 어떻게 고속철도를 운영한다는 거지.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서울역 KTX 승강장에 섰습니다. 첫인상은 글쎄요, 평범했습니다. 미국의 그랜드 센트럴역이나 유니언역에 비하면 규모도 작았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안내 표지판은 직관적이었죠. 열차가 들어오는 순간 처음으로 약간의 인상을 받았습니다. 유선형의 세련된 디자인이 꽤 근사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차피 겉모습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죠. 김준호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열차는 최고 시속 305km까지 낼 수 있어요.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프랑스 떼제베도 그 정도는 하죠. 김준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어려운 조건에서 그 속도를 냅니다. 곧 직접 경험하실 거예요. 열차에 올라탔을 때 내부는 확실히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할 건 없어 보였어요. 좌석에 앉아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9시 정각. 출발 시간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정시 출발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준호가 대답했어요. KTX의 정시 운행률은 98%가 넘습니다. 1년에 2, 3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는 속으로 인정하기 싫었지만 꽤 인상적인 수치였습니다. 열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진동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은 물컵의 수면이 거의 흔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애써 무심한 척했습니다. 일본 신칸센도 이 정도는 해요. 김준호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이제 산악 구간에 들어갑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열차가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터널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이 터널은 얼마나 긴가요? 약 20km입니다. 금정산을 관통하는 터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km라니. 로키 산맥에도 이런 긴 터널은 없었어요. 게다가 터널 안에서도 열차는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긴 터널을 뚫었죠? 10년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산을 돌아가면 시간이 2배로 걸리니까요. 터널을 빠져나온 후 펼쳐진 광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산비탈을 따라 고가교가 이어졌고 다시 터널로 들어갔다가 나오기를 반복했어요. 마치 롤러코스터 같았지만 열차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구간의 경사도가 얼마나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대 35%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그 정도 경사를 시속 300km로 올라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열차는 대전역을 통과했습니다. 김준호가 설명했어요. 여기서 호남선과 경부선이 갈라집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갈아탈 필요가 없어요. 직통 운행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시카고에서 뉴욕 가려면 여러 번 갈아타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니.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가능한 거겠죠. 김준호는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어요. 사실 처음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산이 너무 많고 도시는 이미 포화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2시간 18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400km가 넘는 거리를 단 2시간 만에 주파한 거예요. 게다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보스턴에서 뉴욕까지 300km를 가는데도 4시간이 걸리는데 말이죠. 부산역에 내렸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역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있었고 버스 터미널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택시 승강장도 질서정연했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시스템처럼 보였습니다. 인상적이죠?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꽤 효율적이네요. 점심을 먹으러 역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김준호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철도청에서 일하셨어요. 옛날엔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고속철도를 계획했나요? 90년대 초반부터요. 당시엔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돈도 없고 기술도 없다고 했죠.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미국은 왜 못하는 걸까? 돈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오후에는 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한국 전역의 열차 운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수백 대의 열차가 거미줄처럼 연결된 선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전혀 엉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형 열차 제어 시스템 KTCS2입니다. 관제센터 책임자가 설명했어요. 모든 열차의 위치와 속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자동으로 간격을 조절합니다. 사람의 실수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이죠.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 그리고 통합된 시스템. 미국이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한국은 해내고 있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킬로미터당 약 250억 원입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프로젝트 예상 비용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관제센터를 나오면서 김준호가 말했어요. 내일은 시공 현장을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새로운 구간을 건설 중이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택시기사가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입니다. 아, 미국. 거기도 기차 타고 여행하기 좋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좋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시성, 속도, 효율성, 연계성.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기는 싫었어요. 특수한 환경이니까 가능한 거야. 미국과는 달라. 자기 전에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때? 한국은? 생각보다 발전했어. 하지만 우리와는 상황이 달라.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고 아내도 그걸 눈치챘을 겁니다. 내일은 또 무엇을 보게 될까? 불안하면서도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준호가 호텔로 데리러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새벽 5시지만 일어나실 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졸린 눈을 비비며 따라 나섰죠. 아직 어두운 서울 거리를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어딘가의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거대한 투광등 아래서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기는 수도권 고속철도 신규 구간 공사 현장입니다. 이 구간이 완성되면 인천공항에서 강원도까지 1시간 만에 갈 수 있어요. 김준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현장 소장이 우리를 맞았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거친 손으로 악수를 청했죠.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보여드리죠.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터널은 기존 도시 철도 아래를 통과합니다. 1mm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어요. 소장이 설명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운행 중인 지하철 바로 아래를 뚫는다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작업자들의 움직임은 일사불란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죠. 하루에 얼마나 진행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평균 5m입니다. 느려 보이지만 확실해요. 현장을 둘러보던 중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들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게 뭔가요?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진동, 소음, 집안 치마까지 모든 걸 체크해요.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모든 작업이 즉시 중단됐죠. 소장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뭐야? 3번 구간 미세 진동 감지됐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10분 후 이상 없음 신호가 떨어지자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과잉 대응 아닌가요? 제가 물었어요. 소장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전은 과잉이 없습니다. 특히 도심 지하공사에서는요. 한 번의 실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전 내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미국의 공사 현장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더 체계적이고 더 정밀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작업자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점심시간 현장 식당에서 작업자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한 중년 기술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미국 철도도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대륙 횡단철도 말이에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죠. 네, 150년 전엔 대단했죠. 그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우리도 시작은 초라했어요. 일제강점기에 놓인 낡은 철로가 전부였죠. 하지만 할 수 있다고 믿었고 결국 해냈습니다. 미국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후에는 차량 정비창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공간에 KTX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매일 밤 모든 차량을 점검합니다. 3,000개 항목을 체크하죠. 정비 책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한 젊은 정비사가 차량 하부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뭘 확인하는 거죠? 브레이크 패드 마모도요. 0.01mm만 달아도 교체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엄격한 기준이라니요.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제가 말했죠. 정비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안전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단 한 건의 사고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비창 한쪽에는 교육장이 있었습니다. 신입 정비사들이 열심히 실습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교육받나요? 6개월입니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죠. 한 교관이 설명했습니다. 정비사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점검하는 이 볼트 하나가 수천 명의 생명을 좌우한다고요. 그 말에 실습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서울역으로 돌아왔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역은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혼잡한 와중에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3분 간격으로 열차가 출발합니다. 하루 이용객이 30만 명이 넘어요. 김준호가 설명했죠. 저는 그 숫자에 놀랐습니다. 뉴욕 펜스테이션보다 많은 인원이었거든요. 플랫폼에서 열차들이 정확히 3분 간격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거대한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어떻게 이런 정확성이 가능하죠? 시스템입니다. 김준호가 간단히 답했어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열차, 신호, 관제, 승무원, 역무원까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죠. 역 지하의 통합 관제실을 잠깐 들렀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 실시간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지연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합니다. 다음 열차 간격을 조정하고 승객들에게 안내하고 대체 수단을 준비하죠. 지연이 자주 발생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한 달에 평균 2~3건. 그것도 대부분 3분 이내로 해결됩니다. 믿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지연이 발생하는데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답했죠.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시스템적인 접근이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아직 다 보신 게 아니에요. 내일은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호텔방에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불과 이틀 만에 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혹은 작은 나라라서 성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정시성, 안전성, 효율성, 통합성. 모든 면에서 한국은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에서도 방법을 찾아냈고 실행했고 성공했어요. 문득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떠올랐습니다. 10년째 제자리 걸음인 그 프로젝트.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완공은 계속 미뤄지고.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도 바빴어? 응. 정말 많은 걸 봤어. 목소리가 달라졌네. 뭔가 느낀 게 있구나. 아내는 날카로웠죠. 아마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는 것 같아.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또 무엇을 보게 될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얼마나 더 변하게 될까? 미국 철도의 자존심이라고 자부했던 제가 이제는 조금씩 겸손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2시가 넘어서도 KTX가 역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심야 정비를 위해서겠죠. 저 사람들은 지금도 내일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일하고 있구나. 존경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도요.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었으니까요. 셋째 날 아침 김준호가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었죠. 여기서 KTCS2가 개발됐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요. 연구원 입구에서 박영수 박사를 만났어요. 50대 초반의 그는 KTCS2 개발팀장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프랑스나 독일 기술을 그대로 사는 게 빠르고 싸다고요.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한 선택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왜 독자 개발을 고집했나요? 영원히 남의 기술에 의존할 순 없잖아요. 우리 환경에 맞는 우리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어요. 연구실로 들어가니 젊은 연구원들이 모니터 앞에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뭘 연구하는 거죠? 차세대 열차 제어 시스템이요. 시속 400km에서도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 박사가 KTCS2의 핵심을 설명했어요. 기존 시스템은 구간별로 열차를 관리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동 폐색 방식을 사용합니다. 열차 간 거리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최적화하죠. 그게 뭐가 특별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같은 선로에 더 많은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어요. 수속력이 30% 늘어납니다. 실험실에서 시뮬레이션을 봤습니다. 화면 속 열차들이 촘촘히 운행되면서도 완벽한 안전거리를 유지했어요. 이 기술을 수출도 하나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했습니다. 터키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철도 기술을 수출한다니요. 그것도 사막과 산악지대에 말이죠. 점심은 연구원 구내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젊은 연구원 하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미국 철도 기술 정말 대단하잖아요. 저희가 많이 참고했습니다. 과거엔 그랬죠. 제가 씁쓸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더 앞서 있는 것 같네요. 그가 겸손하게 웃었어요.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요. 미국은 화물 운송에 특화되어 있잖아요. 오후에는 박 박사의 안내로 시험 선로를 방문했습니다. 길이 50km의 이 선로에서 신기술을 테스트한다고 했어요. 마침 신형 열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저 열차는 뭐죠? 차세대 고속열차 해무입니다. 최고 시속 430km까지 냅니다. 유선형의 날렵한 열차가 굉음을 내며 지나갔어요. 순식간에 사라진 열차를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관제실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현재 속도 420km, 진동 수준 정상, 소음 기준치 이하.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언제 상용화되나요? 2030년 목표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속도가 아니에요. 에너지 효율을 40% 개선하는 게 진짜 목표죠. 연구원을 나오면서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맥컬린 씨,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면 영원히 못합니다. 우리가 증명했잖아요.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고 이제는 그 기술을 세계에 수출하고 있었어요. 반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내일 뭘 보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죠. 한국이 어떻게 이 모든 걸 연결했는지 보고 싶어요. 철도와 도시를 어떻게 통합했는지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내일은 정말 놀라실 겁니다. 넷째 날 김준호는 저를 동대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환승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역에 들어서자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죠. KTX, 일반 열차, 지하철, 버스가 한 건물 안에서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유니언역 같은 큰 역이 있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김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모가 아니라 연결성이 중요해요. 여기서 모든 교통수단으로 환승하는데 평균 5분이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확인해봤어요. KTX에서 내려 지하철까지 3분, 버스 터미널까지 4분. 동선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죠. 비 오는 날에도 우산 없이 모든 환승이 가능했습니다. 영무원 한 분이 설명을 더해줬어요. 처음 설계할 때부터 통합을 염두에 뒀어요. 각 교통수단 운영 주체가 다르지만 이용객 입장에서는 하나의 시스템이어야 하니까요. 운영 주체가 다른데 어떻게 협력이 가능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은 시민을 위한 일이잖아요. 수십 번의 회의 끝에 합의점을 찾았죠. 점심 후 대구 도시철도 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KTX 도착 시간에 맞춰 지하철 운행을 조정하고 있었어요. KTX가 2분 지연되면 연결 지하철도 2분 늦춰 출발합니다. 환승객들이 놓치지 않게요. 그럼 지하철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나요? 단기적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모두에게 이익이에요.
환승이 편해지니 전체 이용객이 늘거든요. 오후에는 신도시 개발 현장을 봤습니다. 김천혁 신도시였는데 놀랍게도 도시 설계 단계부터 KTX역을 중심으로 계획됐더군요. 역세권 개발이 아니라 역 중심 도시 계획이에요. 도시계획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미국도 TOD 대중교통 중심 개발을 하는데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철저하진 않죠. 그가 웃으며 반문했습니다. 맞았어요. 여기는 정말 역을 중심으로 모든 게 배치되어 있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업무지역이 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차 없이도 생활 가능해요. 역에서 모든 곳으로 걸어가거나 자전거로 갈 수 있죠. 저녁에는 서울로 돌아오는 KTX를 탔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만석이었지만 예약 시스템이 완벽해서 혼잡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예약 시스템이 불편해서 제가 중얼거렸죠. 옆자리 승객이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입니다. 아, 저도 LA 출장 다녀왔는데 거기서 샌프란시스코 가는 기차가 없더라고요. 결국 비행기 탔어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가 완성됐다면.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계획 단계였죠. 서울역에 도착해서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부럽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싶어요. 미국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못하겠어요? 의지의 문제죠. 한국도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해냈잖아요. 그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호텔로 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통합, 연결, 협력. 한국은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각자의 이익보다 전체의 효율을 중시했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이익을 봤죠. 그날 밤 노트북에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 통합적 사고와 시스템적 접근. 캘리포니아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교훈들이었어요. 다섯째 날 저는 혼자 KTX를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김준호 없이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서울에서 목포까지 한반도 서쪽 끝까지 가는 여정이었죠. 외국인인 제가 과연 얼마나 쉽게 이용할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놀랍게도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영어 안내가 완벽했고 역무원들도 기본적인 영어가 가능했습니다. 앱으로 표를 사고 QR코드로 탑승하고 좌석을 찾는 모든 과정이 직관적이었죠. 열차 안에서 한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더듬거리는 영어로 어디 가세요? 하고 물으셨죠. 목포요. 아, 우리 고향. 맛있는 거 많아요.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변했어요. 도시에서 농촌으로, 평야에서 바다로.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KTX로 보니 꽤 다양한 지형이 있더군요. 산을 뚫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따라 달렸습니다. 목포역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한반도 끝자락의 작은 도시인데도 역은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역 앞에는 버스들이 줄지어 있었고 각 관광지로 가는 안내가 명확했죠. 점심은 역 근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KTX 타고 왔어요? 하고 물으시더군요. 네. 예전엔 서울에서 6시간 걸렸는데 이제 2시간 반이면 와요. 손님도 많이 늘었고요. 식당에서 만난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목포 살면서 광주 회사 다녀요. KTX로 30분이거든요. 매일 통근하세요? 네, 서울 사람들이 지하철 타는 것처럼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KTX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꿨다는 걸요. 도시 간 경계가 흐려지고 사람들의 활동 반경이 넓어졌죠. 오후에는 해남까지 버스로 갔습니다. 버스 시간표가 KTX 도착 시간에 맞춰져 있더군요. 기사님이 KTX 조금 늦으면 저희도 기다려요. 연계가 중요하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광주역에서 잠시 내렸어요. 역사 안에 있는 전시관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철도 100년사라는 제목이었죠. 일제강점기의 낡은 철도부터 오늘의 KTX까지 한국철도의 발전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90년대 사진이었어요. IMF 위기에도 포기하지 않은 고속철도의 꿈이라는 설명과 함께 어려운 시절에도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죠. 저녁 무렵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1000km를 여행했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시간, 편안한 좌석, 흔들림 없는 주행.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호텔에서 미국에 있는 동료에게 전화했어요. 빌, 한국 KTX를 경험했어. 정말 놀라워. 그래? 뭐가 그렇게 특별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바꾸고 있어. 빌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프로젝트는 여전히 제자리야. 이번 주도 예산 문제로 회의만 했어. 저는 씁쓸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아직 시작도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창밖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이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시작했고 어려움을 겪었죠. 다만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았을 뿐이에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한국철도공사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김준호가 특별히 주선해준 미팅이었죠. KTX 운영 총괄 책임자인 최상진 부사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한국 고속철도의 산증인이었어요. 맥컬린 씨, 환영합니다. 한국철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최 부사장의 사무실은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장식 대신 철도 지도와 운행 데이터가 벽을 채우고 있었죠. 부사장님은 KTX 초창기부터 함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네, 2004년 개통 때부터요.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됐네요. 처음엔 어떠셨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최 부사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회상했어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시속 300km라는 속도도 부담이었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기대가 너무 컸거든요. 실패하면 어쩌나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 그가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시운전 때 사진이에요. 프랑스 기술자들과 함께 찍은 거죠. 그들도 한국에서 고속철도가 성공할지 반신반의했어요. 사진 속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사고는 없었지만 작은 고장이 잦았죠. 언론에서는 매일 비판했고 국민들도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 부사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첫 열차부터 막차까지 직원들이 함께 탔어요.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고 또 개선했죠.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그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2005년에 드디어 안정화됐어요. 정시 운행률이 95%를 넘었죠. 그때부터 국민들이 신뢰하기 시작했고 이용객도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였나요? 최 부사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2007년 호남선 직결 공사 때였어요. 기존 선로를 고속철도용으로 개량하는 작업이었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기술적 난관도 많았죠. 그가 당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곡선 구간을 직선화하려면 터널을 뚫어야 했는데 그 아래 마을이 있었어요. 주민들 설득하는 데만 2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설득했나요? 매주 주민 설명회를 열었어요. 터널 안전성을 설명하고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결국 주민들이 이해해 주셨죠. 나라 발전을 위해서라면 하고 동의해 주신 분들께 지금도 감사해요. 점심은 구내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일반 직원들과 함께 줄을 서는 부사장을 보며 미국 기업 문화와의 차이를 느꼈죠. 매일 여기서 드세요? 네,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거든요. 식사 중에 젊은 직원 하나가 다가왔어요. 부사장님, 대구역 환승 시스템 개선안 검토 부탁드립니다. 오후에 보자. 같이 현장도 가보고. 위계 질서보다는 실무 중심의 대화였습니다. 오후에는 최 부사장과 함께 서울역 현장을 둘러봤어요. 그는 영무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김 과장, 어제 말한 에스컬레이터 문제 해결됐어? 네, 오늘 새벽에 교체 완료했습니다. 플랫폼에서 정비 중인 KTX를 보며 최 부사장이 말했어요. 저 열차 한 대가 하루에 5,000명을 실어 나릅니다. 1년이면 180만 명이죠. 그 모든 생명을 우리가 책임지는 겁니다. 운전실에 올라가 기관사와 대화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요즘 구간별 진동은 어때? 터널 구간은 많이 개선됐는데 교량 구간이 조금 신경 쓰여요. 그래. 기술팀에 전달할게.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차를 마시며 최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맥컬린 씨, KTX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주일간 본 것들을 떠올리며 답했어요. 기술력, 시스템, 통합성.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사람입니다. 철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든 기적이죠. 미국도 철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제가 말했죠. 최 부사장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편안함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마음이요. 그의 말이 계속됐어요. 초창기 직원들은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하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죠. 우리가 만드는 게 단순한 철도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라고 믿었으니까요. 회의실 벽에 걸린 표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연결합니다. 최 부사장이 설명했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단순히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연결하는 거죠. 앞으로의 계획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2030년까지 주요 도시 간 일시간 생활권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북한까지. 언젠가는 서울에서 평양 신의주를 거쳐 유럽까지 갈 수 있겠죠. 저는 그의 원대한 비전에 놀랐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왜 안 되겠어요? 20년 전 KTX도 불가능해 보였잖아요. 하지만 해냈고요. 마지막으로 최 부사장이 저에게 조언했습니다. 맥컬린 씨, 미국도 할 수 있어요. 기술은 살 수 있고 시스템은 배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실천할 사람들이죠. 저는 일주일간 받은 자료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캘리포니아로 돌아가서 꼭 변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 부사장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언젠가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고속철도로 2시간에 갈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때 꼭 초대해 주세요. 한국철도공사를 나서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국도 변할 수 있다고. 아니, 변해야 한다고. 일주일 전에 오만했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고 이제는 그 경험을 세계와 나누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김준호가 물었어요. 어떠셨어요? 일주일간의 여정이. 저는 창밖을 보며 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일주일이었어요. 한국이 이룬 것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차창 너머로 흘러갔어요. 불과 일주일 전 저는 이 도시를 무시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존경심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저는 이미 다시 올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일주일간의 경험을 되짚어봤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가면서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생각했죠. 김준호가 배웅을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맥컬린 씨, 이번 방문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준호가 말했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도움 정도가 아니에요. 제 삶의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공항철도 안에서도 또 한 번 놀랐어요. 일반석과 직통석이 구분되어 있었고 직통석은 항공기 체크인까지 가능했습니다. 이것도 통합 서비스의 일환이에요. 역에서 체크인하면 공항에서 바로 출국장으로 갈 수 있죠. 열차 안에서 우연히 미국인 관광객을 만났습니다. 한국 정말 편리해요. 뉴욕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죠. 정작 미국인인 저도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해서 김준호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꼭 다시 오세요. 그때는 더 발전한 한국 철도를 보여드릴게요. 네, 꼭 올게요. 그리고 그때는 미국의 변화도 보여드리고 싶네요. 비행기를 기다리며 랩톱을 열었습니다. 일주일간 작성한 노트를 보고서로 정리하기 시작했죠. 제목은 한국 고속철도 시스템 벤치마킹 보고서 마이너스 캘리포니아 프로젝트를 위한 제언이었습니다. 서론부터 솔직하게 썼어요. 나는 편견을 가지고 한국을 방문했다. 미국이 최고라는 자만심과 작은 나라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냐는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다.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첫째, 기술적 우수성. 둘째, 시스템적 통합. 셋째, 인적 차원의 헌신. 넷째, 정부와 국민의 지지.
5째, 장기적 비전과 일관된 실행. 특히 강조한 부분은 통합적 사고였습니다. 한국은 철도를 단독 인프라가 아닌 국가 교통체계의 핵심으로 봤다. 모든 교통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시너지를 창출했다. 이는 기술보다 중요한 철학의 문제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이 교훈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계획을 현실로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태평양을 건너는 13시간 동안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받은 자료들을 정리하고 핵심 메시지를 다듬었죠. 한국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교통수단의 불편함, 분절된 시스템, 오래된 인프라. 일주일 전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이제는 개선해야 할 과제로 보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또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프로젝트 지연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이번엔 환경단체의 소송 때문이라고 했죠. 예전에 저라면 한숨만 쉬었을 텐데 이제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극복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톰, 한국 출장 보고를 하고 싶습니다. 전 직원이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톰은 제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실에 모인 동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주일 동안 미래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한국에서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슬라이드는 서울역의 모습이었어요. 이곳에서 부산까지 2시간 18분. 하루 평균 15만 명이 이용합니다. 정시운행률 98.5%. 동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어서 통합 환승 시스템, 도시 개발과의 연계, 안전관리 체계를 설명했어요. 특히 건설 비용 비교 차트를 보여줬을 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킬로미터당 건설비가 우리 예상의 3분의 1입니다. 어떻게 가능하지? 누군가 물었어요. 명확한 비전과 일관된 실행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프로젝트는 계속됐고 국민들이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후 질문이 쏟아졌어요. 지형은? 환경 규제는? 토지 수용은? 저는 하나하나 한국의 사례를 들어 답했습니다. 한국도 산악 지형 70%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에 3년 걸렸고 주민 설득에 더 오래 걸렸죠. 하지만 해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데이비드, 정말 한국이 그렇게 앞서 있어? 솔직히 충격이야.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거지? 오후에는 프로젝트 책임자와 별도 미팅을 가졌습니다. 데이비드, 인상적인 발표였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국을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확신을 갖고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해요. 지금처럼 구간별로 따로 생각하지 말고 전체 시스템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철도만이 아니라 도시계획, 환경, 교통체계 전체를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구체적인 제안이 있나? 네, 첫째로 한국 전문가들을 초청합시다. 둘째, 우리 팀도 한국에 파견해서 직접 배우게 하고요. 셋째,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과 정치인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철도가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미래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그날 저녁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일주일간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줬어요. 여보, 나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 아내가 웃으며 말했죠. 당신 목소리에 열정이 느껴져. 오랜만이야. 응, 뭔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 우리도 변할 수 있어.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고속철도 프로젝트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침도 내렸다고 했죠. 저는 즉시 김준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김준호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변화를 시작했어요. 당신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답장은 다음 날 왔어요. 축하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필요하면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드는 미래 기대됩니다. 창밖을 보니 LA의 교통체증이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저것이 영원할 필요는 없다고. 한국이 증명했듯이 불가능은 없다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그날 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2035년 당신은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이 시간 만에 도착한다. 불가능한가? 한국은 이미 20년 전에 해냈다. 9-10장. 한국에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어요. 제 보고서를 계기로 주정부는 한국철도공사와 공식 협력 협정을 체결했고 한국 전문가 10명이 자문단으로 합류했습니다. 첫 성과는 노선 재설계였어요. 한국팀의 조언으로 건설비를 30%나 절감할 수 있었죠. 터널을 피하려고 너무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직선화하면 시간도 돈도 절약됩니다. 한국 자문단의 지적은 정확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CNN은 캘리포니아 한국에서 해답을 찾다라는 특집을 방송했고 뉴욕타임스는 미국 철도의 부활이라는 기사를 실었죠. 특히 왜 미국이 한국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칼럼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반대도 있었어요. 일부는 미국의 자존심을 운운하며 비판했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식 접근법으로 공기는 5년 단축되고 예산은 200억 달러 절감될 예정이었으니까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타운홀 미팅에서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내 생전에 LA에서 샌프란시스코를 2시간에 갈 수 있다니. 한국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죠. 1년 후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주지사는 연설에서 한국의 경험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김준호와 최상진 부사장을 다시 만났어요. 그들도 초청받아 참석한 거였습니다. 맥컬린 씨, 정말 해내셨네요. 김준호가 악수를 청했어요. 시작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정말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최 부사장도 덧붙였죠. 미국의 저력은 대단해요. 일단 결심하니 추진력이 놀랍네요. 기공식장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죠. 제 아들이 제게 물었어요. 아빠, 정말 우리도 한국처럼 빠른 기차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물론이지. 너희가 대학 갈 때쯤이면 탈 수 있을 거야. 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미국 언론은 한국 KTX를 세계 최고의 고속철도 시스템 중 하나라고 소개합니다. 정치인들도 한국의 성공에서 배우자고 말하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변화입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이제 미국 철도 지도 옆에 한국 철도 지도도 걸려 있어요. 매일 보면서 생각합니다. 작은 나라가 이뤄낸 큰 성취를. 그리고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요. 최근 받은 이메일이 기억납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중서부 여러 주에서 한국 철도 시스템에 대해 알려달라는 요청이었죠. 이제 저는 한국 철도 전도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한국을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엔 가족과 함께였죠. 아내와 아이들도 KTX를 타고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빠르고 조용해. 아빠, 우리 기차도 이렇게 될 거예요? 서울역에서 김준호를 다시 만났을 때 그가 말했어요. 이제 미국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서로 배우며 함께 발전하는 거죠. 맞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어요. 할 수 있다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서로에게 배우려는 겸손함. 지금도 매일 출근길에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이 도로의 교통 체증 대신 시속 350km로 달리는 고속철도를 탈 날이 올 거라고.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불가능은 없다고.